작은 서점. 바깥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비는 7년 동안 내리고 있었다. 수천일 동안 비가 내리고 내려 전날 내린 비에 섞여들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레이 브래드버리의 단편 소설 온 여름을 이 하루에 도입부 문장으로 문 열었습니다. 금성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태양을 이미지로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온 마고를 미워하는데요. 그러던 중 7년에 한 번 금성에서 태양을 볼 수 있는 날이 찾아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 장유진의 책갈피 코너에서 살펴보고요. 다독이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 오늘 이 책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가수 메이비의 에세이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인 메이비가 자신보다 중요한 것이 생겼을 때 알게 되는 마음들을 담아냈다고 합니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책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죠. 저희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KBS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워두세요. 장유진의 책갈피. 네, 장유진 작가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새삼 1년이 넘었는데 네. 꽃과 잎 사이, 책장과 책장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언제든 끼어들라는 이 문이 이거 너무 잘 만들었다. 한편의 시입니다. 이거 오프닝 멘트 자체가. 누가 쓴 거였어요? 작가님이요. 장유진 작가님이 아니라 우리. 네네. 아, 그랬구나. 네. 새삼 또. 네, 오늘은 또 어디에 또 책갈피를 끼워볼까요? 어떤 책인가요? 오늘도 책갈피를 끼우기 아주 좋은 책을 가져왔습니다. 레이 브래드버리의 단편 소설 네. 온 여름을 이 하루에고요. 온 여름을 이 하루에라는 책의 네. 그 단편집에 실린 소설입니다. 표제작이죠. 온 여름을 이 하루에 굉장히 그 제목 자체도 굉장히 시적이네요. 그리고 네. 또 여름이란 단어가 들어가서 그쵸.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것 같고. 네. 네. 어떤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제가 SF를 가져온 게 처음인가요? 네, SF 소설이고 네. 또 금성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어떤 그냥 금성이 아니에요. 네. 지구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정착한 금성인 거죠.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이 소설이 여름이란 제목이 들어가서 가져온 것도 있는데 네. 미국에서 교실에서 가장 자주 읽히는 단편 중에 하나로 꼽히는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소설을 읽고 학생들이 이렇게 토론할 거리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근데 제목이 SF 장르 거라고 좀 상상이 안 가잖아요. 굉장히 네. 낭만적인 시적인 제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레이 브래드버리가 어떤 작가인지 좀 들어볼까요? 네, 레이 브래드버리는 20년생이고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20세기 SF 문학의 입지를 주류 문학의 위상으로 끌어올린 사람이다. 전설이 된 거장이다. 네. 그래서 뭔가 SF지만 네. 서정적인 문체와 시적 감수성이 되게 남다르다라고 해서 올더스 헉슬리 작가가 네. 이 사람은 시인이다. 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SF 문학계의 음유시인이다. 네네. 그래서 뭔가 뭐 SF 이런 카테고리를 나누지 않더라도 네. 20세기 미국 문학의 거장이고 대표작으로 화성 이주민들의 이야기를 그린 화성 연대기, 또 화씨 451,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티드 맨 등등이 있고 또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 로켓
로켓맨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북한의 맞네. 지도자를 로켓맨이라고 외신에서 많이 표현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그 말을 네. 처음 쓴 사람이다라고 이 아작 출판사에서는 작가 소개에 써놓긴 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로켓맨을 누가 처음 썼냐는 사실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요. 그래요. 하지만 예전에 레이 브래드버리가 로켓맨이라는 단편을 썼었고 그걸 보고 엘튼 존이 네. 명곡 그 로켓맨을 썼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로켓맨 용어의 창시자라고 해도 네. 뭐 저는 무리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아니 그 온 여름을 이 하루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소설에 로켓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좀 무섭거든요. 네. 근데 이 단어에 창시자라는 설이 있다. 네. 네. 그리고 또 되게 독특한 점이 레이 브래드버리 극장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으로 되게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도 인기 작가였는데 네. 직접 본인이 대본을 쓴 TV 프로그램. 그렇군요. 자기가 진행을 하면서 자기 소설을 드라마화로 만든. 와, 재밌는, 굉장히 작가로서. 그쵸. 되게 재밌는 역할이다. 장유 작가님 나중에 이런 거 한번 하세요. 너무 근데 요 50년대, 60년대 스타일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지금도 굉장히 참신한 형태인데요.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소개를 하면서 매회 네. 나와가지고 작가가 뭐 그 소설을 어떻게 썼는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면 뭐 VCR 보실까요? 이런 거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겠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작가로 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SF 소설가들 중에 이 책, 특히 이 온 여름을 이 하루에를 인생책으로 꼽으시는 분도 제가 되게 많이 봤고 뭔가 우주를 다루지만 물론 로켓도 나오지만 그 로켓이나 우주 자체보다 그런 낯선 환경에 놓인 인간의 감정과 내면에 더 관심을 두는 그런 작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소설만 해도 그렇죠. 금성이 배경이지만 금성에 살던 그런 외계인을 상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기를 갔다는 상상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책 소개에 그 앞부분에 이제 뭐 작가 이야기들 나오고 뭐 이렇게 보면 그 많은 그 어떤 뭐 스티븐 스필버그나 이런 네. 감독들에게 영감을 준 작가기도 하고 그리고 네. 뭐 블루투스, 평면 네. TV 뭐 ATM 출력기, 전자책 이런 거를 미리 예견한 맞아요. 사람이라면서 네. 책 속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구나. 레이 브래드버리. 그러면서도 자기는 그 컴퓨터 안 좋아하고 타자기로 글을 썼다고. 아니 너무 지금은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쓰이는 것들이지만 그런 개념들이지만 이게 지금 단편 소설이 언제 발표된 거라고요? 이 단편 소설이 네. 1954년 그러니까. 3월. 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왜 어떤 뭐 드라마에서 야 미래는 사람들이 물을 사 마신대. 우와 막 이랬는데 이제 이분도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막 그런 존재인 거죠. 미래를 많이 예견했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그렇죠. 네. 미래에 대한 소설을 많이 쓰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정말로 그것이 일어난. 네. 네. 자, 작가의 상상력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이 소설 내용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소설의 배경은 금성인데 어떤 금성이냐. 끝없이 비가 내리는 금성이에요. 네. 지구에서 온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데 여기는 비가 멈추지 않는 세계예요. 지구에 사람들이 갔으면 거기서 또 애 낳고 키우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학교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정착지의 한 학교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교실에 9살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네. 창밖을 내다보면서 야 언제야? 준비됐어? 이러면서 잔뜩 들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이 과학자들이 예측한 항상 비가 내리지만 7년에 딱 1시간. 7년에 하루도 아니에요. 1시간. 7년 만에 딱 해가 모습을 드러내는 네. 바로 그날인데 오늘 하루도 아니고 딱 1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여기서 나고 자란 아이들인 거예요. 아니면 아주 어릴 때였거나. 근데 9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해가 1시간 떴던 데가 이제 7년 주기로 해가 1시간씩 뜨는데 네. 그러면은 7년 전이면 2살 때일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해를 본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을 엄청나게 기다리는 거죠. 처음으로 해가 뜨는 거잖아요. 근데 마고라는 애만 좀 달라요. 왜냐하면 마고라는 친구가 있는데 지구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 친구는 금성으로 5년 전에 이사 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지구에 살 때 그 햇빛을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네네. 친구인 거예요. 네. 이제 친구들한테 마고는 해줄 수 있잖아요. 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해가 뭐 동전처럼 동그랗고 네. 뭐 난로의 불처럼 따뜻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데
사실 다른 애들은 뭐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질 않아요. 아. 그리고 솔직히 약간 약 올랐을 수도 있죠. 네네. 약간 쟤는 질투와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마고가 되게 허약한 소녀예요. 되게 뭔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사진첩에서 떨어져 나간 오래된 사진처럼 하얗게 발해 있어. 그리고 무슨 말이라도 하면 목소리가 유령이 되어버릴 것처럼. 네. 그래서 뭔가 못 어울려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도 다른 애들은 창문 앞에서 막 언제 와? 태 언제 떠? 이러면서 기다리는데 얘만 멀끔히 떨어져서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 식으로 태양이 생겼었다고 하니까 뭐 애들이 막 안 믿어요. 뭔가 놀이에도 못 끼고 뭐 노래하는 거에도 못 끼고. 근데 어떤 소문이 있냐면 이 마고한테 그 부모가 네. 큰 돈을 뭐 들여서라도 다시 지구로 이제 보낼지 모른다는 이야기. 여기까지 오느라 되게 수천 달러를 썼다고 해요. 네. 이주를 하느라. 근데 뭐 돈을 뭐 또 들이더라도 다시 지구로 갈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마고를 엄청 시샘해요. 네. 반감이 점점 깊어져요. 왜 그렇잖아요. 애들이 왕따를 시키고 이럴 때 뭐 하나씩 이유를 다 갖다 붙이잖아요. 넌 이래서 싫고 이래서 싫고 너는 뭐 얼굴이 하얘서 싫고 너는 그런 비적 마른 몸도 싫고 네. 뭔가 얘가 어떤 얘한테 지구로 가는 미래라는 옵션이 있다라는 것 자체도 싫은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해가 과학자들이 뜰 거라고 한 날이 있잖아요. 긴장이 막 절정에 달아 있는데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웁니다. 네. 마고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이 그날이다. 과학자들이 예언한 날이다. 태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윌리엄이 너가 태양에 대해 얘기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마고를 손을 막 거치게 붙잡아요. 지금 선생님이 안 계신 상황이잖아요. 선생님 오기 전에 얘를 벽장 속에 가두자. 네네. 그래서 막 싫어 하니까 다른 애들도 다 이 윌리엄 편이잖아요. 어느 방에 다른 방에 가서 벽장에 딱 집어넣고 네. 문을 꽝 닫고 밖에 잠가버려요. 참교육의 한 장면 같아요. 그쵸. 그 드라마 참교육. 폭력이 지금 네. 자행되고 있어요. 그럼 밖에 나오면은 안에서 마고가 어떻게 했겠어요? 나오려고 막 몸을 막 벽에다 부딪혔을 거 아니에요. 그 벽장 안에. 그래서 이게 막 흔들려요. 네. 울음소리도 들리고 하는데 애들이 싱글벙글 웃으면서 다시 교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몰라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이 없어졌는데 얘가 워낙 말도 없고 그냥 항상 네. 막 목소리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인원 체크 하나 둘 셋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 상태로 준비됐니 얘들아 이러면서 커다란 문 앞에 딱 서요. 그 순간 비가 딱 그칩니다. 그치고 태양이. 네. 태양이 정말로 딱 뜨는 거예요. 그 중요한 순간. 네. 근데 마고는 없죠. 그러니까. 마고는 없는데 일생일 때 떠요. 중요한 순간을 네. 얘는 뺏긴 거네요. 7년에 한 시간인데. 네. 근데 이 태양이 딱 나왔을 때 그 애들이 난생 처음 태양을 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태양이 비치는 데를 막 뛰어다녀요. 태어나서 처음 본 태양이 어떤지를 느끼면서 뛰는데 이 장면이 되게 명장면이에요.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낭독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나왔다. 불타오르는 구릿빛이었고 어마어마하게 컸다. 태양 둘레의 하늘은 번쩍거리는 청기와 빛깔이었다. 주문에서 풀려난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봄날을 향해 달려갔다. 저 멀리 숲이 햇빛을 받아 이글거렸다.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아이들 뒤에 대고 선생님이 외쳤다. 2시간밖에 없어. 길을 잃으면 안 돼. 그러나 아이들은 어느새 하늘을 향해 얼굴을 쳐들고 따사로운 다리미처럼 뺨에 와닿는 태양을 느끼며 달렸다. 아이들은 겉옷을 벗어던지고 팔뚝에 태양빛을 쬐었다. 태양등보다 훨씬 좋다, 그치? 훨씬 좋다. 그들은 달리기를 멈추고 금성을 뒤덮은 거대한 숲속에서 멈췄다. 숲은 한 번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자라기를 거듭하더니 이제 엄청난 규모로 커져 있었다. 숲은 마치 문어 소굴처럼 살덩어리 같은 잡초가 거대한 팔뚝이 되어 서로 엉켜 물결쳤고 짧은 봄이 오면 꽃이 피웠다. 몇 년간 해를 보지 못한 숲은 고무 색깔, 잿빛을 하고 있었다. 돌멩이색, 하얀 치즈색, 잉크색, 그리고 달의 색을 띠고 있었다.
아이들은 푹신한 숲 바닥에 팔다리를 활짝 벌리고 누워 깔깔대고 웃었다. 침대 같은 숲 바닥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한숨을 쉬며 삐걱거렸다. 아이들은 나무 사이를 내달리며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서로 밀치며 숨바꼭질도 하고 술래잡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를 때까지 눈을 갸름하게 뜨고 태양을 바라보았다. 그 노란 빛깔과 놀라울 정도로 파란 빛을 향해 손을 뻗었고 신선하기 이를 데 없는 공기를 들이마셨으며 어떤 소리도 움직임도 없는 축복받은 고요의 바다를 향해 귀를 기울였다. 아이들은 모든 것을 보고 음미했다. 그리고 마침내 동굴에서 도망치는 짐승처럼 거친 소리를 내지르며 빙글빙글 원을 그리며 내달렸다. 아이들은 1시간 동안 계속해서 달렸다. 그러다가 다 같이 달려가는 도중에 한 소녀가 울음을 터뜨렸다. 모두 멈춰섰다. 소녀는 벌판 한가운데 서서 손을 내밀었다. 아, 이것 좀 봐.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들은 활짝 벌어진 소녀의 손바닥을 보려고 천천히 모여들었다. 활짝 펴서 살짝 오므린 손바닥 한가운데에 빗방울 하나가 뚝 떨어졌다. 아, 이 태양을 받으면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이 음악과 음악과 그쵸.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나 낭만적이고, 어떤 유토피아의 그 한 광경처럼 펼쳐지는데, 그쵸. 그게, 진짜 그 빗방울과 함께 그냥 디엔드로 끝나네요. 네. 어떡해요. 그러니까 너무 아이들이 저는 태양등보다 훨씬 좋다가, 그동안은 그럼 여기서는 태양등 같은 걸로 어떻게 그랬나 살고 봐요. 있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 이 묘사가 사실은 지금 여름이고 네. 우리 항상 뜨거운 태양볕 투덜투덜 하지만 태양이 갑자기 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더운데 태양 때문에 장렬하는 태양 때문에. 그렇지만 네. 저는 이 부분을 읽고 그래요. 갑자기 너무 지구에 너무 감사하고 맞아요. 태양에 감사하고 아니 여기 지금 이 반아이들이 마구를 얘가 딱히 잘못하는 게 없는데 미워하잖아요. 그 마음이 전 지금 이거 들으면서 이해가 됐었어요. 그쵸? 이게 인류의 어떤 태생지 지구에 대한 본능이 네. 그 그리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 그걸 계속해서 억압해서 살다 보면 네. 이 사회적으로 그 분노가 막 응집이 돼 있을 거란 말이죠. 맞아요. 그거에 대한 뭔가 이렇게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한데 그게 딱 마고였던 거예요. 맞아요. 쟤는 그걸 경험했고 또 얘가 또 약간 밉상처럼 아는 척을 하잖아요. 네. 너넨 태양 이렇게 생겼다는 모르지. 그렇구나. 친구들이 이해는 되지만 이런 학교 폭력은 저희가 네. 용납을 할 수 없습니다. 마고를 또 벽장에 가두는 그런 설정을 약간 미국 사회에서도 어떤 학교 폭력의 어떤 상징처럼 이런 일들이 네, 자행이 되나 봐요. 보죠. 근데 저는 이렇게 태양을 이제 처음 보고 막 달리는 장면이 너무너무 좋은데 네. 이게 다 빗방울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순간 애들이 표정이 변해요. 그러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미소가 사라진 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7년 동안 비가 올까? 그래서 7년 동안 또 오겠지. 근데 그때 한 아이가 이제서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맞다, 마고. 그러니까 마고. 그래서 마고가 아직 벽장 속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것도 잊은 거예요. 처음에는 마고 벽장 속에 가두고 막 웃었잖아요. 네. 그리고 태양빛을 보고 나서 오니까 애들이 갑자기 우리가 마고를 까먹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들 말뚝을 박아놓은 것처럼 그냥 너무 놀래가지고 서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일단 가보자. 그래서 가요. 그래서 그 이제 비가 다시 내릴 거 아니에요. 그 차가운 빗소리가 울리는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서 그 폭풍우 소리, 또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폭풍우, 천둥 소리, 그리고 번개도 쳐요. 서로의 얼굴 위에 번개가 치면 얼굴이 번뜩번뜩 하잖아요. 그걸 서로 보면서 결국은 그 벽장 앞으로 가요. 그래서 거기에는 고요만이 있고 네. 이렇게 끝납니다. 아이들은 벽장의 자물쇠를 열고 천천히 마고를 밖으로 끌어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너무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 작가가 참 이 설명과 묘사가 대단한 게 그렇게 딱 열었을 때 마고가 울고 있었는지 표정이 어땠는지 뭐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묘사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없이.
그러니까 그리고 딱 여백이거든요. 네.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더 무서워요. 그러니까 저는 네. 특히 SF 소설을 읽을 때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는데 진짜 소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매력은 이런 장면에서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 막 뭐 책보다 재밌는 게 훨씬 많잖아요. 뭐 OTT도 막 집안에서 볼 수 있고 뭐 핸드폰만 열면은 계속 재밌는 영상 쇼츠 엄청 많은데 저는 소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적인 재미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글로만 언어로 이루어진.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영화나 영상을 보면은 100명이 보면은 100명이 똑같은 장면을 봐요. 네, 네. 하지만 이 문자 언어 문장으로 이루어진 소설은 100명을 읽으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100개의 다른 이미지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벽장의 자물쇠를 열고 천천히 마고를 끌어냈을 때 그 마고가 어떤 표정이었는지. 그렇네요. 갑자기 저도 너무 궁금해지네요. 네. 그리고 그때 어떤 소리가 났는지 그때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지를 묘사하지 않음으로써 네. 이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훨씬 큰 재미를 주는 게 이 소설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벽장에 가뒀다는 그 행위도 굉장히 폭력적이지만 7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태양을 못 보게 했다는 그거 자체가 너무나 크나큰 폭력이잖아요. 우리가 그쵸. 4년에 한 번씩 보는 월드컵을 못 본다고 했을 때 그 암담함 그 이상의 이거는 굉장히 맞아요. 그 장면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진짜 이 소설이요.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걸 읽고 토론하고 주제가 여러 가지로 다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 사회에 대한 우리가 미래에는 왜 이 금성에 가서 살게 될까? 그러면 이제 많은 뭐 환경 얘기도 그쵸. 나올 테고 어떤 미래 기술 얘기도 나올 테고 또 학교에서의 어떤 이 왕따 얘기들 이런 것도 좀 애들끼리도 할 수 있을 테고 맞아요. 좋네요. 굉장히 좋은 그 소설이네요. 다방면으로 네. 정말로 아이들이 읽기 좋은 소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어린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상물로 각색된 적도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네네. 여기서 뭐 해가 나오고 이제 또 비가 나오면서 이제 얘기가 진행되고 아이를 또 벽장에 가두고 이런 것들이 어떤 상징을 갖고 있다고 보세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뭔가 각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짧은 네. 이야기인데도 네네. 뭔가 비가 계속 끊임없이 비가 계속 내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무래도 비는 그리고 계속 똑같은 풍경이 반복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큰 단조롭고 뭐 정서적 결핍이 있고 그리고 빛이 사라진 자리에 우울함. 왜냐하면 다시 비가 내리면서 아이들 다시 우울해지니까 반대로 잠깐 비치는 해는 뭔가 삶을 살만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벽장은 당연히 그런 것들을 누린 거에 대한 뭐 배제. 진짜 벽장에 가두지 않더라도 네. 인간은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는 걸 남이 자기는 안다고 하면은 배제하고 싶죠. 네. 근데 사실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이 모든 것들의 아이러니는 사실 해를 한번 봤는데 금성에서 5년 동안 살았으면 되게 더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마고도 되게 해를 보고 싶었을 거잖아요. 근데 정작 마고는 그 순간에 해를 보지 못했다고 또 7년을 또 기다려야 한다는 게 이 무리의 잔인함이 너무 근데 느껴졌습니다. 마고에게는 다른 옵션이 있잖아요. 부모가 다시 또 지구로 갈 생각을 한다면서요. 수천 달러를 들여서 그쵸. 뭔가 다른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더 친구들의 시기와 질투의 사실 대상이었고. 애들이 마고를 미워한 이유는 그러니까 해에 대한 진짜 기억을 가졌고 맞아요. 그리고 다시 그곳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저 친구한테는 있고 그거를 이제 견디지 못한 거죠. 네. 굉장히 짧은 소설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도 재밌고 아마 요 한 권에 담긴 그 작가의 상상력에 푹 빠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 여름을 이 하루에 이 책 한번 좀 다들 읽어보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름에 특히. 네. 자, 이 소설과 어울리는 노래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네, 비틀즈의 명곡 Here Comes the Sun을 골라왔는데요. 네네. 사실 저는 보통은 이제 소설을 끝까지 설명을 드리고 끝내는 경우엔 거기에 이어지게 그 장면에 이어지는 노래를 고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뭔가 다시 비가 내리고 나서 이 마지막 장면에 어울리는 곡을 고르려고 했는데 와 마지막 장면이 여운이 너무 센 거예요. 벽장에서 얘를 꺼내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여기에 어울리는 음악은 없다. 정막뿐이다. 네. 이 암담한 상황에서. 어. 그래서 저는 Here Comes the Sun은 뭔가
아까 제가 낭독해드린 네, 네. 아이들이 막 햇빛을 처음 보면서 뛰어다니는 그 장면이랑 너무 어울리는 것 같아서 네. 골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유진의 책갈피 오늘은 20세기 SF 문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레이 브래드버리의 단편소설 온 여름을 이 하루에 살펴봤습니다. 추천곡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유진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문자번호 샵 9730으로 의견과 후기 남겨주세요.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책,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작은 서점. 여러분의 책장을 채워드리겠습니다. 작은 서점지기들의 아주 특별한 큐레이션, 오늘 이 책. 네, 교보문고 구한의 M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교보문고 구한의 MD입니다. 네, 그냥 저게 실물의 케이크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네. 정도로 마음을 설레게 하는 표지를 갖고 있는 책이네요. 네, 정말 예쁜 표지죠. 네. 오늘의 책은 딸기 이론이라는 독특한 제목의 소설입니다. 소설가 김수미 지난 5월 말에 발표한 최신작이고요. 네. 장편 소설입니다. 아, 그래서 딸기 케이크 이렇게 떡하니 중앙에 차지하고 있군요. 딸기 이론이라 이게 실제로 뭐 딸기가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비유적인 제목인가요? 실제로도 딸기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언급됩니다. 한국의 딸기 농장에서 일하는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거든요. 네.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의 현실, 그리고 그들 각각의 사연을 풀어내는 책입니다. 이주 노동자에 관한 이야기. 요즘 근데 우리 주변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수가 정말 많이 늘었다는 걸 실감들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또 소설과 드라마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다룬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딸기 이론처럼 거의 모든 등장인물이 다 이주 노동자인 소설은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우선 주인공이 미얀마인이고요. 그가 지금까지 만났던 수많은 동료 이주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하나하나 소개됩니다. 반면에 한국인은 농장 고용주같이 일부의 사람들만 네. 아주 짧게 언급됩니다. 아, 이게 지금 소설이죠? 맞습니다. 이 네. 작가가 그러면 뭐 이주 노동자의 그 삶을 쓰기로 마음먹은 뭐 계기가 있을까요? 이 작가 김수미요. 항상 이 중심이 아닌 주변부에 있는 인물을 이야기해온 작가입니다. 네. 작가 스스로 나는 오랫동안 뿌리 뽑힌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실례로 김수미 작가는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된 고려인, 시각장애인, 네. 민주화 운동 열사, 조선소 노동자 등 배제된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주 다뤄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몇 년 전에는 깻잎밭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와 우연히 길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 만남을 계기로 해서 딸기 이론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아, 뭔가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부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뭔가 따뜻함을 이렇게 좀 뽑아낼 수 있는 작가, 세상을 좀 바라보는 시선이 또 굉장히 넓은 작가니까 가능한 거겠네요. 맞습니다. 김수미 작가는 주류도 아니고 네. 대세도 아니고 소외된 영역을 넓고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꾸준히 소설로 써왔는데요. 그런데 이런 독특한 소재에 기대어서 주목을 얻는 걸 소재주의라고 하거든요. 소재주의요? 네, 아주 긍정적인
문학적인 그 의미는 아닌데요. 반면에 김수미 작가의 소설에는 이러한 소재주의적인 요소는 조금도 없습니다. 네. 이 타인의 이야기를 오직 그들의 관점에서 그려내거든요. 네. 그래서 독자가 다른 이의 처지를 공감하도록 도와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이러한 모든 소설들이 다 고르게 문학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대단한 지점입니다. 아니 거의 뭐 모든 작품이 훌륭한 네. 그런 소설가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면 굉장히 그 극찬이잖아요. 그런 우리 구한의 MD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훌륭한 작가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제 의견이 참 중요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 제 개인적으로 누가 소설가 추천해달라고 하면은 김수미 작가. 네, 가장 자주 추천하는 소설가 중 한 명이에요. 네, 네. 이 김수미 작가의 또 다른 특징이 굉장히 성실하게 활동한다는 겁니다. 2005년에 첫 책 투견이 나왔고 그 후로 약 20년의 시간 동안 30편에 가까운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네. 다른 활동은 전혀 안 하고 글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학적인 평가도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전통 있고 권위 있는 문학상이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 동인문학상 3개가 있고 네. 저는 여기에 대산문학상을 추가하고 싶은데요. 이 4개의 문학상을 모두 받은 소설가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그중 한 명이 이제 김수미 작가인 거죠? 그렇죠. 또 한 명은 누구예요? 바로 작은 서점에서도 많이 소개했던 박완서 작가입니다. 네네. 네, 이러니까 약간 느낌이 더 오죠. 물론 이 문학상이라는 게 작품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요. 네. 김수미 작가를 더 많은 독자에게 알리는데 도움이 된다면요. 한국 문학의 대표 거장인 박완서 작가와 이런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뭔가 그 대표 거장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작가다. 네. 왜 우리 이제 최근에 북커 인터내셔널 부문에 후보로 오르는 경우도 많고, 뭐 우리 한강 작가께서는 뭐 상도 받고 노벨 문학상도 받으신 거잖아요. 이런 어떤 흐름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김수미 작가도 충분히 자격을 갖췄고 네. 전 세계인들에게 좀 소개해서 좀 이런 수상의 반열에도 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좀 계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막연히 드는데 제 바람이 어떻게 동의하세요? 저는 물론 동의하죠. 네. 그런데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면 아직까지는 이 해외에 번역되어서 출간된 작품이 많지는 않고 그래요? 인지도도 약간은 낮은 편이에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여러 편의 걸작을 쌓아 놓았으니까요. 네.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책이 번역 출간되고 해외 출판계나 문학상 관계자들이 주목을 한다면 네. 그 어떤 상이든 충분히 받을 만한 작가입니다. 노벨 문학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곧 네. 임박했다. 저는 뭐 임박은 아니고 네. 왜냐하면 받은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한 10년? 20년? 딱 저는 그 정도 네. 바라고 있고 네, 저의 네. 예언이자 바람인데요. 네. 특히 노벨 문학상의 특징이 그 인간 존재를 깊이 탐구하고 그렇죠. 세상에 대한 통찰을 담은 문학을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김수미 작가가 딱 여기에 들어맞아요. 그리고 문학의 예술성 또한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작가님이 50대 초반이니까 꾸준히 계속 좋은 작품을 발표하고 또 약간의 운도 따라준다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10년이나 20년 안에 노벨 문학상을 받아도 놀랍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네. 물론 제 개인의 생각이긴 한데 혹시 그 노벨 위원회 분들도 저희 방송을 그 애청하실 테니까 오늘을 계기로 네. 좀 더 유심히 지켜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봅니다. 아니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입소문을 내주고 이렇게 네. 빌드업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끼리만 좋은 작가 알고 있으면 뭐해요? 자꾸 홍보를 해야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그래서 널리 알리고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구한의 MD가 이렇게 강력 추천하는 작가. 그래서 지금 이 오늘 가져오신 딸기 1호는 뭐 보지 않아도 막 너무 좋고 훌륭한 소설일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에요. 네네. 네. 좋네요. 어떤 소설인지 내용 좀 들어볼까요? 네, 딸기 이론의 배경은 한국의 어느 농촌 지역입니다. 이곳에 딸기밭 비닐하우스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여성 샤베가 주인공입니다. 네. 그가 동료인 보파에게 쓰는 편지의 형식을 취한 책인데요. 여기서 샤베는 미얀마인이고 보파는 캄보디아 출신이에요.
이외에도 베트남, 필리핀 등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가 함께 거주하며 이곳에 일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이 뭐 여러 나라에서 왔을 텐데 공공 숙소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약간 안타깝게도 어둡고 무거운 편입니다. 아, 네. 원래 이 주인공 샤페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아파트 같은 숙소를 기대했어요. 네. 반듯하고 깨끗하고 환하고 냉장고, TV 있고 샤워 시설이 있는 집이요. 네. 하지만 실제 숙소는 폐가를 수선한 시골집이었는데요. 이 담벼락이 무너져 있고 아이고. 벽지는 들떠 있어요. 무엇보다도 너무 춥습니다. 네. 그나마 여기는 사정이 조금 나은 거고요. 가까운 또 다른 숙소는 모든 게 곰팡이로 뒤덮여 썩어 있었다라고 묘사될 정도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열악한 환경 말고도 네. 이 이주 노동자들이 또 다른 여러 가지 폭력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폭력의 실상이 또 자세히 묘사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책에서 샤페는 다음과 같이 독백합니다. 딸기 따는 여자들은 딸기가 아무리 싫어도 자기 맘대로 딸기밭을 떠날 수 없어. 사장님이 욕하고 때리고 엉덩이를 주물러도 월급을 밀리고 CCTV로 우리를 지켜보고 감시해도 그리고 이 정도를 넘어서서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하는 사례도 여러 차례 소개됩니다. 이게 사실 소설이지만 현실을 그대로 좀 반영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 책에는 네네. 영하 20도의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동사한 이주 노동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2020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주 노동자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참혹한 통계를 하나 언급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사망한 이주 노동자 중 93%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죽음을 맞이한 건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저 기타 사망으로 처리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소개합니다. 아니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93%면 100명 중에 93명 정도가 이렇게 기타 사망으로 처리된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죽음. 이게 말이 됩니까? 저도 이게 정말인가 싶어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네. 관련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딸기론을 보면서 그동안 인식하지 못했던 이주 노동자 문제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작가의 시선에서 눈에 띄는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인력을 수입하는 우리나라와 인력을 수출하는 다른 나라, 한국인과 이주민, 고용주와 노동자를 딱 갈라서 누구는 나쁘다, 누구는 도와줘야 된다. 혹은 누구는 착한 사람, 누구는 나쁜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 나누지를 않아요. 네. 왜냐하면 현실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주인공 샤페 역시 딸기 농장에서 일하는 고단한 현실이 굉장히 싫어요. 네.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일한 지 7년이나 이미 지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생계 문제, 금전적인 이유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그 이유가 가장 크죠. 네. 이 샤페는 고향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송금하고 있는데요. 집으로 돌아가서 일하면 수입이 한국의 10분의 1로 줄어든대요. 그리고 돈 말고도 샤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엄마에게 노동 착취를 당해왔다고요. 네. 6살 때부터 붕어에 살점을 바르는 일을 했던 기억, 그리고 지금 고향의 집은 지금의 숙소보다도 훨씬 불편하대요. 네. 그런 일들을 떠올리면서 집에 대한 그리움을 접어버립니다. 또한 고향에 있는 동생은 지금 미얀마가 내전이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곳은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언니에게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이렇게 당부를 해요. 결코 이제 한국에서의 삶의 여건도 뭐 거의 지옥에 가깝지만 네. 진짜 고향을 갈 수 없는 처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현실이 그만큼 복잡한 거죠. 예. 네. 김순 작가는 이런 이주 노동자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부분이 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 책의 그 서술을 읽다가 이렇게 결론이 딱 정리가 잘 되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의 추천사를 오은 시인이 썼는데 오은 시인도 이 딸기론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책인지 설명하기가 참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하지만 이야기는 설명을 넘어선다라고 덧붙이는데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이 소설을 읽고 그들에게 공감해보라는 말이에요. 즉 김순 작가는 분명한 결론을 딱 제시하기보다는요.
일단은 샤페와 그의 동료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들려주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독자들이 타인의 삶을 체험하도록 이끌어요. 아마도 소설의 형식을 편집글로 잡은 것도 이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설은 주인공 샤페가 그 동료인가요? 동료인 네. 보파에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서술이 돼 있다고 했는데 이런 형식이 좀 독자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장치인가 보죠. 맞아요. 이 소설을 읽으면서 2인칭 시점을 잘 안 쓰거든요. 너에게 말하는 형식이요. 근데 그걸 왜 선택했는지 좀 궁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책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주제의식이 존재감이에요. 네. 딸기밭에 이주 노동자들이 쉴 틈 없이 딸기만 따고 농장 주인에게는 이름이 아니라 뭐 6번, 9번 이렇게 번호로 불립니다. 아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존재는 실제한다. 이 사실을 알아달라고 샤페는 계속 호소를 합니다. 나 자신을 나는 존재한다. 그런데 이때 내가 존재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너라는 존재예요. 네. 약간 철학적인 얘기로 들어가는데 그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네. 사람은 너에게 접함으로써 나가 된다. 이처럼 딸기 이론은 각자 다른 존재인 나와 너가 서로에게 말을 걸면서 각각의 존재를 입증하는 소설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에 반해서 소설에 나오는 농장 주인이나 고용자들은 다 그렇진 않겠지만 나와 다른 너를 인식하지 않는 오직 자신만 아는 존재라고 이렇게 좀 분류를 할 수 있겠네요. 일단은 그게 사실이에요. 네. 그런데 조금만 더 나아가면요. 농장 주인 말고 평소에 이주 노동자를 자주 접하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많이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네요. 네. 단적으로 샤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트남, 미얀마,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사람들은 모두 각각 다른데 사장님은 다름을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네. 그냥 동남아 노동자라고 뭉뚱그려서 여긴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인식을 지닌 사람이 그렇게 적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 특히 이제 조금 그 범위를 좁혀서 동남아에서 온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겪는 그 현실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담은 그런 소설인데, 그 제가 처음에 보고 와 너무 예뻐요 표지가 딸기 케이크 이게 진짜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너무 철없이 얘기한 게 약간 부끄럽고. 저도 그랬어요. 아니 근데 왜 저렇게 예쁘게 이렇게 뽀얗게 표지를 만들었을까요? 왜 깻잎 농장이 아니라 딸기 농장일까? 네네네. 그 부분을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정답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딸기 그리고 딸기 케이크와 대비되면서 이러한 현실이 더 어둡고 냉혹하게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딸기가 굉장히 예쁘지만 으깨지면은 약간 파멸적인 느낌을 주기도 하거든요. 김순 문학의 특징 중 하나가 의외로 기괴함이 특징이에요. 약간 낯설고 기이하고 무섭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소설 속의 딸기는 이 같은 그로테스크함을 자아내는 하나의 장치로 보이기도 합니다. 네, 딸기가 그런 어떤 파멸적인 느낌을 준다. 딸기 먹을 때마다 좀 생각이 날 것 같은 그 표현인데, 아무튼 이 구한엠님께서 오늘 굉장히 좋은 책 추천해 주셨는데, 딸기 이론 이 다독이 분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이유 끝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딸기 이론이 그렇게 쉬운 책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다 읽기만 하면요, 이 생각의 변화가 누구나 생기는 책이라고 자신합니다. 또한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굉장히 보편적인 주장을요, 굉장히 투명하고 시적인 문장에 담아서 전하기 때문에 굉장히 울림이 커요.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의 부족한 소개만으로는 이 책의 훌륭함을 다 전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책을 직접 읽으면서 한번 나에게 다가오는 질문을 품어보고 각각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구한의 MD님 덕분에 이런 훌륭한 책을 접하니까 그런 겸손은 넣어두시고요. 네. 자, 다독이 여러분들도 오늘 이 책 김수미 작가의 딸기 이론 한번 꼭 읽어보시고 생각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고 또 글도 남겨주시면 너무 좋겠네요. 자, 지금까지 교보문고 구한의 MD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네, 우리 다독이 분들의 문자를 소개해 드릴게요. 금붕어 52님께서 작은 서점에서 소개된 책 리스트 한 권, 두 권씩 구해서 책장 채우는 게 소소한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책장 더 구입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고요. 5437님,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책 읽는 것은 생활의 보람인 것 같습니다. 매일 일기를 쓰고 있어요. 글을 쓰니까 감성도 풍부해진 것 같아요. 하셨어요. 저도 요즘 책 읽으면서 매일매일 일기 쓰고 있어요. 진짜 어떤 느낌인지 우리 5437님과 같은 느낌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자, 언니네 이발관의 아름다운 것 들으면서 오늘 작은 서점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현정이었습니다.